여러분, 오늘 정말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나누는 대화에서 실제로 말이 전달하는 정보는 단 7%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3%는 표정, 눈빛, 몸짓, 그리고 목소리 톤으로 전달됩니다. UCLA 심리학과 엘버트 메라비언 교수가 40년간 연구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93%를 놓치고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상대방이 말로는 괜찮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전혀 괜찮지 않을 때가 있지 않으셨나요? 배우자가, 자식이 또는 오랜 친구가 뭔가 힘들어 보이는데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몰랐던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오늘 그 93%를 읽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비용도 전혀 들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가 평생 쌓아온 삶의 지혜에 이 6가지 포인트만 더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식 한상에서 여러분과 함께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몸 건강이 아닌 관계 건강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즉 말 없이도 상대방 마음을 읽는 6가지 핵심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아시면 배우자의 속마음, 자녀의 고민, 손주들의 감정까지 훨씬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왜 이게 지금 더 중요해졌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젊었을 때는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밥을 먹었습니다. 밥상머리에서 자연스럽게 표정을 보고 눈빛을 읽고 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각자 스마트폰을 들고 있고 자녀들은 바쁘다고 얼굴 보기도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의 비언어적 신호를 읽는 능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대한심리학회 2023년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에서 가족 간 감정 오해로 인한 관계 단절이 10년 전보다 34%나 늘었다고 합니다.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을 눈치채지 못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오늘 이 6가지를 아시면 달라집니다. 자녀가 힘들다고 말은 못해도, 배우자가 뭔가 걱정이 있어도, 손주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먼저 알아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신호들을 봐야 할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입니다. 손목과 손이 보여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 사람이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거나 손바닥을 보이며 이야기할 때가 있는 반면 어떤 때는 팔짱을 끼거나 손을 감추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이 부분을 연구해 왔습니다. 손을 보이고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는 행동은 개방성과 신뢰의 신호입니다. 반대로 손을 감추거나 주먹을 쥐거나 팔짱을 끼는 행동은 방어적이거나 불편한 감정을 나타냅니다. 실생활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녀가 집에 왔을 때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는데 손을 테이블 아래 내려놓고 말한다면 뭔가 말하기 불편한 것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손을 보이며 자연스럽게 이야기한다면 마음을 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목에 힘이 풀리는 행동을 보세요. 손목을 아래로 늘어뜨리거나 손이 부드럽게 테이블에 놓이는 것은 긴장이 풀렸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손에 힘이 들어가 꽉 쥐어져 있다면 스트레스나 긴장감이 높은 상태입니다. 손주들에게도 이 신호가 나타납니다. 아이들은 어른보다 솔직해서 불안하면 손을 감추고 행복하면 손을 보입니다. 학교 이야기를 할 때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야기하면 잘 지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손을 주머니에 넣거나 뒤에 숨기면 뭔가 걱정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50년 이상 함께 살아온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밥 먹을 때 배우자의 손이 자연스럽게 여러분 쪽을 향해 있는지 아니면 몸 안쪽으로 감겨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작은 차이지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낯선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한테 힘들다고 말하기 민망하고 배우자한테도 뭔가 서운해도 차마 말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몸이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신호를 정리하겠습니다. 손을 보이면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것, 손을 숨기면 불편하거나 걱정이 있다는 것, 손에 힘이 빠지면 긴장이 풀렸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셨죠? 그러면 두 번째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신호입니다. 스킨십이 말해주는 친밀감의 깊이입니다. 10명 중 7명의 한국인이 가까운 가족 사이에서도 스킨십이 줄어들면서 정서적 거리감이 생겼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세브란스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의 2022년 조사 결과입니다. 우리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들이 어렸을 때는 손잡고 안아주고 등 두드려주고 자연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크고 나서는 그런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점점 줄어들지 않았나요? 스킨십에는 친밀감의 깊이가 담겨 있습니다.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은 신체 접촉의 위치와 강도로 관계의 친밀도를 읽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팔이나 손등을 가볍게 터치하는 것은 일상적인 친근함입니다. 어깨를 두드리는 것은 격려나 위로의 표현입니다. 등이나 허리 쪽으로 손이 가는 것은 훨씬 깊은 신뢰와 친밀감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자녀와 만났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자녀가 팔을 잡거나 손을 잡으면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에 대한 신뢰와 애정의 표현입니다. 반대로 몸에 거리를 두고 악수만 하듯 대한다면 뭔가 불편하거나 거리감을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손주들의 경우는 더 분명합니다. 손주가 여러분 곁에 와서 슬며시 기대거나 손을 잡으면 지금 여러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안겨드릴 때 금방 몸을 빼거나 어색해한다면 뭔가 마음이 불편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스킨십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래 사신 분들은 스킨십이 점점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부부 사이의 스킨십이 줄어들 때 서로의 정서적 거리도 함께 멀어진다고 합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노인정신건강연구팀에 따르면 하루 한 번 이상 가족 간 따뜻한 스킨십을 나누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41% 낮다고 합니다. 스킨십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듭니다. 장난 같은 스킨십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자녀가 농담하면서 팔을 꼬집거나 어깨를 치거나 등을 두드리며 웃는다면 그것은 여러분과 편안하고 즐겁게 지내고 있다는 가장 좋은 신호입니다. 그런 순간이 있으시다면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 신호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스킨십이 자연스럽고 따뜻하면 친밀감이 높다는 것. 스킨십이 줄어들고 몸이 멀어진다면 관계를 다시 돌봐야 한다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입니다. 눈이 향하는 곳이 진짜 마음입니다. 여러분, 대화할 때 상대방 눈을 보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우리 뇌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눈이 어디를 향하는지, 얼마나 자주 시선이 움직이는지가 마음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밝혀진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단순히 예의상 만나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눈과 코 삼각형 안에서만 시선이 움직입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관심이 있거나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시선의 범위가 넓어져 입술이나 표정 전체로 확장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고요? 가족과 대화할 때 상대방이 내 눈만 보는지 아니면 내 표정 전체를 보는지를 관찰해 보세요. 표정 전체를 보려고 노력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여러분에게 온 마음을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시선이 자꾸 딴 곳으로 향하고 중간중간 스마트폰이나 다른 곳을 본다면 지금 여러분과의 대화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자녀가 집에 와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얼굴 전체를 보며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감정과 건강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시선이 자꾸 시계나 핸드폰을 향한다면 지금 바쁘거나 뭔가 마음이 분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탓하지 마세요. 다음에 더 여유 있을 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주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주가 이야기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눈과 표정을 유심히 본다면 인정받고 싶고 공감받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그때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맞춰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손주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시선이 아래로 향하는 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누군가 이야기하다가 시선이 갑자기 아래로 내려간다면 부끄럽거나 뭔가 말하기 어려운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천천히 이야기해도 돼요. 다 듣고 있어요 라고 말해주세요. 그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시선이 위로 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 이야기하다 잠깐 시선이 위로 올라간다면 기억을 더듬거나 생각 중이라는 뜻입니다. 이때는 재촉하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우리 세대는 상대방 눈을 오래 보는 것이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드럽게 눈을 맞추는 것은 가장 강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배우자가 이야기할 때, 자녀가 이야기할 때, 손주가 이야기할 때 눈과 얼굴 전체를 바라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전달됩니다. 세 번째 신호를 정리합니다.
시선이 상대방 얼굴 전체로 향한다면 온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고, 시선이 자꾸 딴 곳을 향하면 집중이 분산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시선이 내려가면 말하기 어려운 감정이 있다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셨죠? 네 번째 신호입니다. 몸의 방향이 가리키는 관심의 방향입니다. 이 신호는 아마 가장 놀라운 신호가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고 계신 부분입니다. 혹시 배꼽의 법칙이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심리학자 제임스 캐스케트가 발견한 이 법칙은 지금도 세계 많은 심리 상담사들이 관계를 읽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사람은 진심으로 관심이 있는 방향으로 자신의 몸과 배꼽 방향이 자연스럽게 향하게 됩니다. 얼굴은 상대방을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 특히 발과 배꼽이 향하는 방향은 의식적으로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마음을 알 수 있는 신호가 됩니다. 여럿이 모이는 자리에서 이것이 더 잘 보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이야기할 때 누군가가 여러분 쪽을 향해 몸이 기울어져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여러분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얼굴은 여러분을 보지만 몸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관심은 지금 다른 곳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정에서도 이 신호는 나타납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때 가족이 여러분 방향으로 상체가 자연스럽게 기울어져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경로당이나 친목 모임에서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 들어오신 분이 자리를 잡을 때 자연스럽게 여러분 쪽으로 몸을 향한다면 여러분에게 친근감을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몸이 다른 방향을 향하고 얼굴만 돌려 이야기한다면 아직 어색하거나 다른 데 신경이 쓰이는 상태입니다. 앉아있을 때는 상체가 기울어지는 방향도 봐야 합니다. 대화하면서 상대방 쪽으로 자연스럽게 몸이 기운다면 관심과 집중의 신호입니다. 반대로 뒤로 기대거나 뒤로 물러선다면 거리를 두고 싶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주목해 보실 만합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다 보면 서로의 몸이 자연스럽게 같은 방향을 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랜 세월 함께한 부부의 아름다운 신호입니다. 혹시 배우자가 항상 여러분과 반대 방향을 보고 있다면 마음의 거리가 생기진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네 번째 신호 정리합니다. 몸이 향하는 방향이 진심 어린 관심의 방향이고 몸이 기울어지는 방향이 집중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입니다. 목소리 톤이 숨긴 감정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말의 내용보다 목소리 톤이 훨씬 많은 것을 말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하버드 심리학과 연구팀이 밝혀낸 결과에 따르면 전화 통화를 통해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파악할 때 사람들은 실제 말의 내용보다 목소리 톤에서 2.5배 더 정확한 정보를 얻는다고 합니다. 우리 몸은 감정에 따라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기쁘고 에너지가 넘칠 때는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밝아집니다. 피곤하거나 우울할 때는 목소리가 낮아지고 힘이 없어집니다. 긴장하거나 불안할 때는 목소리가 조금 떨리거나 말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슬프거나 억울할 때는 목소리 끝이 살짝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전화를 했을 때 이것을 먼저 들어보세요. 엄마, 잘 지내셨어요? 라는 말보다 그 목소리의 톤이 평소와 다른지를 먼저 느껴보세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가라앉아 있거나 힘이 없다면 오늘 힘든 일이 있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목소리가 오늘 좀 피곤해 보이는구나. 무슨 일 있었니? 라고 한마디 건네주세요. 손주들의 경우는 목소리 변화가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학교에서 좋은 일이 있었을 때는 목소리가 높고 빠릅니다. 무서운 일이 있었거나 억울한 일이 있었을 때는 목소리가 가라앉거나 말이 적어집니다. 친구 사이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는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아집니다. 배우자의 목소리 톤은 수십 년을 함께 사셨으니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실 겁니다. 평소와 다른 톤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그냥 지나치십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소리 톤이 감정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가 상대방에게 건네는 목소리 톤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하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게 됩니다. 우리 세대는 종종 목소리를 높여 이야기하는 습관이 있는데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훨씬 더 깊은 신뢰와 편안함을 줍니다. 국립암센터 정신건강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가족 간 대화에서 부드럽고 낮은 톤의 목소리를 사용할 때 대화 만족도가 높아지고
감정적 이해도가 38% 높아진다고 합니다. 목소리 하나로도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 정리합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가라앉거나 힘이 없다면 힘든 일이 있다는 신호이고, 목소리가 높고 밝다면 좋은 일이 있다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목소리도 따뜻하게 가꿀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신호입니다. 질문이 담긴 관심의 깊이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족과 이야기할 때 질문을 많이 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 이야기를 더 많이 하시나요? 대한의학회 노인건강연구소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에서 외로움을 가장 많이 느끼는 이유 1위가 아무도 나에게 질문하지 않는다였습니다. 말 한마디, 질문 하나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여럿이 모이는 자리에서 이 신호가 가장 잘 보입니다. 여러 사람이 대화할 때 그 중에서 누가 특별히 여러분에게 질문을 더 건네는지 눈여겨보세요. 모두에게 같은 질문을 하면서도 유독 여러분에게는 한 가지 더 묻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손주들을 보면 이것이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손주가 여러분에게 할머니가 어렸을 때는 어땠어요?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뭐 좋아하셨어요?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짜로 관심이 있다는 가장 큰 신호입니다. 자녀가 전화할 때 엄마 건강은요?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밥은 잘 드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본다면 그것은 그냥 인사말이 아니라 진심 어린 관심의 표현입니다. 반면 다 괜찮으시죠? 라고 확인용으로만 묻는다면 바쁜 와중에 형식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의 내용이 아니라 질문의 방향입니다. 상대가 특별히 나에게 향하는 질문을 하나라도 더 던진다면 그것이 관심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알았다면 우리도 먼저 질문을 건네보는 것이 어떨까요? 자녀에게 요즘 힘든 건 없니? 라고 물어보는 것, 손주에게 학교에서 제일 즐거운 시간이 언제야? 라고 물어보는 것, 배우자에게 오늘 어땠어요? 라고 묻는 것. 이 작은 질문들이 관계를 살찌우는 씨앗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22년 노인 정신건강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입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가족에게 진심 어린 질문을 받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52% 낮았습니다. 질문 하나의 힘이 이렇게 큽니다. 여섯 번째 신호 정리합니다. 나에게 향하는 질문이 하나 더 있다면 그것은 진심 어린 관심의 표현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도 가족에게 먼저 질문을 건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6가지 비언어 신호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손을 보이면 마음을 열고 있는 것이고 손을 숨기면 불편한 감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스킨십이 자연스러울수록 친밀감이 높고 스킨십이 줄어든다면 관계를 돌봐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시선이 얼굴 전체로 향한다면 집중하고 있는 것이고 시선이 내려가면 말하기 어려운 감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몸이 향하는 방향이 진짜 관심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다르다면 감정 상태가 달라진 신호라는 것입니다. 여섯째, 나에게 향하는 질문 하나가 진심 어린 관심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 6가지 어렵지 않으시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비언어 신호를 읽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어떤 비언어 신호를 보내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가족과 이야기할 때 어떤 자세로 앉아 있나요? 팔짱을 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시선이 TV나 스마트폰으로 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도 모르게 보내는 비언어 신호가 가족들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서울대병원 노인정신과 전문의 30년 연구 결과를 보면 가족 간 갈등의 60% 이상이 말이 아닌 비언어적 오해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라고 하는 말이 바로 비언어 신호가 잘못 전달되었을 때 나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내는 좋은 비언어 신호를 늘려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가족과 이야기할 때는 하던 일을 멈추고 몸을 상대방 쪽으로 향하세요. TV를 잠깐 끄고 스마트폰을 잠깐 내려놓으세요. 그 행동 하나가 여러분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가족이라는 것을 전달합니다. 두 번째,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세요.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도 나는 당신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당신이 말하는 것이 중요해요 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합니다. 한번 해보시면 상대방의 말이 훨씬 길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세 번째, 미소를 아끼지 마세요. 우리 세대는 감정 표현이 어색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미소 하나가 어떤 말보다 강력하게 사랑을 전달합니다. 손주를 볼 때, 자녀를 볼 때, 배우자를 볼 때 미소를 먼저 건네보세요. 그것이 쌓이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며 살았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가족 먹여 살리느라 정작 내 감정 표현은 뒤로 미뤄온 경우가 많으십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도,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이런 따뜻한 비언어적 소통이 필요한 때입니다. 가족들이 지금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이제는 조금 더 세심하게 바라보실 수 있을 겁니다. 손주들과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으시죠? 자녀들이 편하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그런 부모가 되고 싶으시죠? 배우자와 오랫동안 따뜻하게 함께하고 싶으시죠? 오늘 말씀드린 이 6가지 신호가 그 소원을 이루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몸만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도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소중한 정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댓글에 오늘 내용 중 가장 도움이 된 신호가 무엇이었는지 또는 가족과의 소통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집시다. 감사합니다.